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페스티벌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도 요즘 각종 페스티벌들을 구경하고 또 취재하느라 바쁜데요. 페스티벌에 가면 음악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열리는 장소에 따라선 바다나 산 같은 자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바로 기업체와 단체들의 다양한 부스입니다. 부스는 페스티벌 주최 측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표적인 윈윈 마케팅 전략입니다. 페스티벌 측은 든든한 금전적 후원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기업과 단체는 자신들의 상품과 가치를 소개할 홍보 공간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부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엽니다. 때론 경품 같은 선물을 나눠줄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업체들의 로고로 가득한 페스티벌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론 이들의 부스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도 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문화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요즘 광고 음악으로 유명한 곡 하나 듣겠습니다. 퀸의 Play the Game입니다. Rest your weary head and let your heart decide. It's so easy when you know the rules. It's so easy.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Play the game. Everybody play the game of love. Light another cigarette and let yourself go. This is your life. Don't play hard to get. It's a free world. All you have to do is fall in love. Play the game. Everybody play the game of love. Love runs from my head down to my toes. My love is pumping through my veins. Play the game. Driving me insane. Come. Play the game, play the game, play the game, play the game.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살에 따른 재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 논란을 불러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보험사들이 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부담을 상당히 좀 많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은요, 생보사에 그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또 향후 지급해야 될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살보험금 논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살보험금 관련해서 원래는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네네. 일단 미뤄지기는 했는데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지급하는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자살보험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논란의 그 핵심은 무엇인지를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요. 네. 사망보험에 특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이제 자살을 했을 때 그것을 재해 보상금으로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약관에는. 네. 그런데 그것을 재해 보상 그것은 약관에는 있는데 그것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를 해서 네.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적용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일반 사망 보험금으로 주다 보니까 예. 대개 이제 일반 사망 보험금이 1억이라면 재특약으로서 이제 자살의 경우에는 이제 더 받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 한 2배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사들이 이제 약관에는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줘서 2억을 준다고 해놓고 실제는 지급은 일반 보험으로 처리를 네.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ING생명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험사의 2개 보험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20여 개 이상 보험사들이 네. 이렇게 ING 보험처럼 똑같은 약관을 적용해 왔던 것인데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곳이 ING생명이었죠.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일단 자살도 보험금이 지급되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약관에 있었는데 명시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는데 안 준 이유는 또 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네네.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특약을 하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도 일반 재해로 인정을 해준 거죠, 약관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질병에 의한 사망이 일반 사망이고요. 그렇죠. 재해 사망은 운전 중에 어떤 운송기구 중에 항공으로 사고 났다든지 네. 기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나고 우연한 사고는 재해로 다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도 이렇게 우연한 사고에 그 어떤 범위로 약관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줘야 할 사항이었죠. 그러면은 약관에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딱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재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해석이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2010년에 네네. 표준약관을 개정을 하면서 아마 이게 자살이 재해사망으로 보게 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약관에 나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아까 질문을 드린 거기도 한데요. 네네. 이렇게 한 거는 계약 위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약관대로 주라는 것이죠. 네.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데요. 네, 너무나 예. 당연한 것이고 과거에 모든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보험사들은 늘 말한 것이 약관대로 해달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법원의 판결은 약관대로 주라는 것이었고. 네. 2007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것이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4월 달에 예. 자살은 일반 재해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일반 사망에 포함된다. 그렇게 약관을 바꿨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 자살은 지금 보험사별로 조금 약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 사망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약관이 있을 것도 같고요. 네네. 또 재사망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사실 누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약관에 의해서 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이번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고 문제를 네.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없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단지 이제 이 약관이 바뀌었고 또 향후에 과거의 가입자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자살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고 또한 그 합의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를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자살이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남긴다고 하면 진짜 이게 뭐 보험 사기로 목숨을 그런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일종의 또 보험 사기가 되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험을 시장에서 팔으려고 상품을 내놨을 때 보험사들은 지금과 같은 자살이 이렇게 급증하리라 그런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랬었겠죠. 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살로 인해서 보험의 혜택을 더 본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가 자살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서 향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관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주고 지급을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준이나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은 사실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자살보험금 폭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은 그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는 그 약관을 적용을 할 때 그냥 표준 약관을 그대로 그냥 갖다 썼어요. 네.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신들은 표기의 실수고 나머지 두 개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표기를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의무 부과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네.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표기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법에서 판단은 그렇게 약관대로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대해서는 이 적용이 네.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험사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줄 부담이 뭐 일단 소급 적용되는 게 4천억 원까지도 나오고 네네. 향후에 되면 1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네네. 추정은 뭐 실제적으로 제재가 내려지면은 내야지 되는 당연한 금액인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줄일 이제 수 3, 있는 4천억이 예.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추정이 됐냐면요. 예. ING 보험이 한 200억 정도를 앞으로 줘야 된다 하는 네.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ING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여 개가 넘으니까 네. 20여 개가 넘으니까 그걸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금액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보험사 간의 편차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미 발생한 것은 이제 3, 4천억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향후에 발생할 금액까지 하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향후에 발생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해서 예.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충분히
생명보험사들이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조 원이라는 건 이제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네.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나 걸리게 돼요? 네, 표준약관은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우에는 벌써 2010년도 4월에 개정이 네.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4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약관은 이제 그 어떤 업계나 또 금융사가 그 금융감독원에 약관을 신청을 해서 네. 그것을 승인받는 것이니까요. 네. 그것은 뭐 보험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네. 이번에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네네. 좀 일단은 네. 업계에서 좀 중지를 모으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라는 걸 이제 금감원 측이 제시를 해주면 네네. 뭐 승인을 받게 되면은 뭐 1조 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질 수도 있는 거겠군요. 네, 지금 가입하는 사람, 2010년도 4월 이후에부터 가입한 사람은 네. 이 자살 보험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이 예. 자살을 했을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0038님인데 채무가 너무 많거나 실직, 생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관 자살한 경우 네네. 뭐 아마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 경우겠죠. 네네. 재해 사망으로 볼 수 있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2010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인 예. 예를 들어서 2008년도 4월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특약을 가입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너무 많거나 실직 등을 이유로 해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법의 취지로 보면 네. 재사망으로 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지 예. 이제 그 개별적인 사정이 특수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따질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이런 논란이요. 네네. 사회적으로도 이제 자살 도장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험사 네네. 부담도 크게 되는데 네네. 어떤 방향으로 처리됐으면 하고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에는 이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10년여 동안 자살의 그 율이 급증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금융사로서도 부담이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되어 왔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자살에 의해서 보험의 혜택을 보는 관점을 조금 더 이런 그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악용되면 별로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도 득이 될 수 있는 예, 좋은 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자살보험금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한 주간의 주요 세계 경제 흐름과 이슈를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돼 있고요. 경제 주치 시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SNS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은 미래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래에 사고 싶은 물건을 부르니까 콜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에 집 근처 수박밭에 열리는 수박을 10,000원에 사고 싶어요. 그럼 수박밭 주인에게 내년에 열린 수박을 10,000원에 살 권리를 지금 1,000원에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콜옵션을 산 겁니다. 그럼 내년에 수박값이 20,000원으로 올라도 저는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득을 본 거죠. 근데 내년에 수박값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제가 10,000원을 주고 그 수박을 살 필요가 있나요? 딴 데 가서 5,000원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럼 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옵션이란 게 그때 가서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대신 제가 올해 수박밭 주인에게 줬던 1,000원은 날리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수박을 예로 들었지만 콜옵션은 주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단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슈엡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가 다 끝났네요. 예, 이제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네, 마무리 잘 하셨어요. 예, 저는 뭐 돌아보면 후회가 있는데 네. 앞으로 또 하반기에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글로벌 시장은 상반기에 어땠나요? 예, 좀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상품 가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세 가지 투자 자산이 동시에 상반기를 상승세로 마감한 게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저도 처음 보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주식이랑 채권은 이 같이 달리 상승하기 가잖아요. 예, 네. 어려운 자산인데 네.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예. 올해 상반기에는 주식, 채권, 뭐 원자재, 금 모두 다 올랐다는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가 7% 정도 올랐고 그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5% 정도, 예. 뭐 3%까지 갔다가 이제 금리는 내려왔으니까 국채 가격은 이제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그 신흥국 주식시장 지수도 네. 모두 다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그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느냐, 이제 이 원인이 이제 궁금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유럽,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고, 네. 이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로 가기보다는 자산 시장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뭐 상품 시장이든 돈이 될 만한 금융 시장으로 유동성이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그 경제가 이제 그 위기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각종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다.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돈 풀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 다 올랐는데 앞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네. 그래서 뭐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과연 올릴 거냐, 뭐 내년이든 언제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이런 자산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금리는 언제까지나 이 저금리로 가다가는 그린스펀의 잘못을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린스펀이 그 미국 테러 이후에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다가 이제 실기하고 그렇죠. 뒤늦게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네. 결국은 그게 이제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왔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 지금도 그 말씀하신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또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그동안은 좋았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엔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 좋은 흐름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경고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리라는 것이 사실은 마치 시장 관계자들은 올리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내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시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폭풍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그 채권 이런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경제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이런 그 비정상적인 그 통화 정책을 금리 정책을 돌리는 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미국이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금리를 한번 올린 다음에 계속 그 신중한 속도로 예전에 네. 했듯이 올릴 거냐 아니면 한번 올리고 말 거냐 그 부분은 아직 그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고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BIS가 네.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이 자아도취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말의 이제 함축적인 의미는 네. 아직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 그런 지적을 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B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렇죠. 이런 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권위도 있고 또 요번에 이제 보고서를 내서 한 게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연차 총회를 한 데서 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에 대해서 따끔하게 좀 경고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중앙은행 그 행정가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는 좀 비정상적인 이런 정책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네. 좀 중지를 모으는 회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지금 과열되고 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에 뭐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중앙은행에 대한 좀 경각심을 네. 좀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BIS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데 사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구속력이 크지는 않아서 따라서 이 BIS 경고를 따라서 중앙은행이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경고에 그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구체적으로 딱 꼭 집어서 뭐 좀 위험하다 뭐라든지 이 중앙은행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있었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얘기는 하지 않고요. 네. 뭐 그런 이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는 하지 네. 않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온 게 뭐 신흥시장의 위기 가능성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중국 쪽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영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 이 그 금융위기를 이제 방어하거나 이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거시건전성 규제와 금리 를 다루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거시건전성 규제보다는 금리로 좀 다루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BIS가 유럽 바젤인가 있잖아요. 네네. 유럽에 있고 IMF는 워싱턴에 있고요, 미국.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항상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요번에도 좀 엇박자가 있었는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플레이션이 가장 핫 이슈고 네.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냐인데 IMF가 이전에 뭐 라가르드 총재도 그랬지만 유럽이 디플레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빨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BIS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냈고요. 유럽의 디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이 좀 그 BIS와 IMF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 연합에는 속해 있고 유로존에는 속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는 않고 유럽 연합에 있는데 영국에서 이 EU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영국이 그동안 EU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었는데 해왔었죠. 요번에 이제 네. 새로 지명된 EU 집행위원장의 어떤 성향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고요. 장 클로드 융커 이 새로 이제 EU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는데 이 사람은 강력한 유럽 통합주의자이고 강한 통합을 원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한 통합 네.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유럽 의회 선거가 이제 있었고 여기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을 했는데 이 극우 정당들이 요구하는 게 영국이 EU에서 좀 탈퇴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EU 쪽에 이런 좀 의견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투표할 때도 원래는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네. 캐머런 총리가 이번엔 표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표결을 했고 네. 그래서 26대 2로 이제 융커가 됐는데 이 반대표 두 표가 이제 영국 캐머런 총리랑 헝가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영국이 얼마만큼 이렇게 좀 EU 쪽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 큰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네. 그 유럽 재정위기 때 나왔던 이슈가 EU 해체입니다. 예, 남유럽 그렇죠. 국가들 부실 때문에 선진국들이 돈을 털어서 도와주는 게 맞느냐, 예. EU를 해체하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국이 만약에 이런 그 논란이 좀 커져서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유로화 가치가 좀 폭락한다거나 유럽 경제가 다시 꼬꾸라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Money, money, all I think about is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세금 언제나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월이 시작이 돼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데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왜 슬프신가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 이뤄놓은 게 없다라는 어떤 자책감이겠죠. 아유, 너무 무거운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근데 남은 6개월,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네. 6개월이 후딱 가버린 게 아니고 6개월이나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죠. 언제나 긍정적인. 네. 예. 근데 세무사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7월부터 이제 바뀌는 세금 제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제 좀 발행 의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또 현금 영수증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 세금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않으시면 뭐 여러 가지 불이익, 네. 가산세 뭐 이런 것들 처벌받으실 수가 있어서 네. 꼭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7월부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 네. 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종이세금 계산서에다가 매출처, 매입처 네. 기재하고 공급가액
색 이렇게 예. 구분해서 기재를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전자세금계산서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 공인인증서 받아야지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절차도 예.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또 실제 영세 상인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조금 도입 기간 좀 유예를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어쨌든 2011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법인 사업자들만 적용이 되고 2012년도부터 6월까지는 전년도의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에게 네.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10억 이상 개인 사업자들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번 7월 1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로 다 확대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 발급 사업자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한 46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1월 3억 원 정도라면은 뭐 동네 약간 큰 가게들이라든지 뭐 약국 예. 뭐 이런 데 다 포함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매출 300만 원 안 되죠. 3억이면 3천만 원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발행 받고 이세로 여러 가지 이제 세금계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2세로를 많이 쓰세요. 네. 2세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셔서 발급 네. 전자적으로 발행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만 좀 어렵지 사실은 들어가서 해보면 오히려 편리한 점도 있거든요. 반복적인 거를 동일하게.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실 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어렵다고 간과하시거나 놓치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셔야 적지 됩니다. 않네요. 네. 그래서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으시게 되면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산세 부담 우려가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여기서 전년도의 매출액 3억 원 기준이라고 할 때 이 매출액은 과세 사업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팔고 이런 것들 다 과세예요. 근데 면세 품목들이 있죠. 예. 면세 품목들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은 빼고 3억 원에 해당이 되면은 잘 구분해야겠네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행 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에 거래한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공급 시기 거래할 때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늦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좀 챙겨야지 되는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챙겨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발행 시기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도 의무 발행 업종이 확 늘어나게 되죠. 네. 이 현금 영수증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무조건 현금 받으면 거래 상대방 소비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건당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었어요. 의무가. 근데 7월 1일부터는 건당 10만 원이 넘으면 다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금 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반드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이 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ARS 방법으로 발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50%,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원 매출하고 세금 물론 따로 있죠. 부가세 2만 원 있고 있습니다만 이 세금하고 전혀 별개로 공급가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의 50%인 1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하면 11만 원 아니에요? 또? 아니, 어찌됐든 부가세 포함해서 20만 원이다. 어쨌든 총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을 받았다. 11만 원이 세금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업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맞는 분석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게 종전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자들, 그다음에 의료업, 또 약국
있고 네. 주점 이런 데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 중에서는 기금속, 피부 미용, 또 웨딩 관련, 네. 또 우리 그 포장이사 같은 경우 우리 이사하면서 대금 지급하고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영수증 안 끊는 게 돈이 일반적이죠.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원 취약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세원을 좀 투명화하자는 취지에서 네.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인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속 같은 경우 금 네. 이것도 굉장히 유통이 불투명한 업종. 그렇죠. 거기다 결혼식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 축하금 네. 들어온 걸로 축의금. 보통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금계산서 이런 거 안 끊다 보니까 다들 이제 세금 포탈이 많았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뭐 이거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네. 없으니까.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적발이 되면 이거 네. 매출액의 50%가 가산세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도 선생님들이 항상 현금으로 내주시면 좋죠라고 그냥 강요를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다 내는데 현금 영수증 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좀 취약 부분 아닌가요? 예, 취약 부분인데 요즘은 또 워낙 소비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챙기시더라고요. 네.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받는데 네. 혹시나 이 부분 놓치셨다면 예.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서 현금 영수증 사후에라도 챙기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세정 당국에서야 상당히 투명해지고 좋을 텐데 이 세금들을 이제 부담을 가져야지 되는 쪽들이 분명히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 뭐 세파라치 네. 굉장히 하잖아요. 이 현금 영수증 현금 안 지급하고 안 영수증 띄워주면. 안 받았다.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국세청에 제보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포상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세파라치 그것만 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 이제 조금 그 유쾌하지 않은 소식일 수 있는데 어떤 거죠? 예전에는 이 포상금을 네. 신고 금액이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줬고요. 네. 한 건당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어요. 벌이가 꽤 되네요. 네, 그리고 2년 네. 동안 그 한도액에 예. 1인당 1,500만 원까지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세파라치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도가 줄어듭니다. 네. 다 내일부터는 건당 100만 원. 1년 최대 500만 원까지 네. 하향 조절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저도 이제 6월 뭐 이제 전 나오면 바로 내니까 항상 성실 납세자인데 자동차세 또 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오면 바로 내요. 근데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자동차세 근데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궁금해요. 자동차세는 일단은 기준이 6월 1일자 현재, 12월 1일자 현재 두 번으로 나눠서 그때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네.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날짜에 소유자한테 과세가 되고요. 나쁘게 하는 뭐 아시다시피 6월 말, 상반기 6월 네. 말까지, 하반기 12월 말까지 나는데 깜빡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죠. 네. 승용차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기량. 네. 몇 cc냐에 따라서 이 그 차등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승합차라든지 화물자동차 또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도 또 종류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달라지겠죠. 외제차는 혹시 더 비싼가요? 외제차 비싸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아닌가요? 맞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튜닝을 하거나 특수 네네. 차량이거나 외제차이면 세금이 좀 달라져요라고 네. 하시는데 그런 거 없고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우리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승용 자동차로 나누어서 네. 우리가 흔히 타는 승용 자동차 자가용이라고 네. 하죠. 그럴 경우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네. 초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cc당 1000cc 이하 경차 같은 경우는 cc당 80원, 네. 1600cc 이하 초과하는 중형차의 경우에는 cc당 200원 이렇게 기준. 혹시 자동차세 연체하면은요, 나중에 뭐 이렇게 누적되거나 그러면 자동차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압류는 일단 합니다. 근데 이게 압류 처분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네. 예. 처분할 때까지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들 다 오늘까지 다 납부하셔야지 되니까 네. 못 내신 분들 좀 내셔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예, 상담이나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 그리고 또 생생경제 SNS를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제의 경제신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최재림 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되니까 계속 참여를 해주십시오.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